안녕하세요. 저는 이미 40대 후반에 접어든 평범한 여성입니다. 또한 아프지 않은 딸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자연스럽지만 당시에는 꽤 늦은 나이인 30 중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재혼이 아내와는 극심한 성격 차이로 헤어지게 됐다고 했죠. 하지만 말이 성격이지만 좀 더 드라마틱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게 결혼한 유일한 이유기도 했고요. 물론 그것은 유쾌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견딜 수 없어서였습니다. 자기 말에 복종하고 자신을 하늘처럼 올려놓아주는 여자를 찾으려고 했고 그것이 됐습니다. 저는 처음엔 전혀 그런 이유를 몰랐었어요. 세상에서 다정하고 서울대를 나온 정도로 똑똑하며 저를 지켜줄 것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의 본성이 드러난 건 그의 사업이 망하고 나서였어요. 결혼 후 5년이 지난 시점이었고 아이를 가진 지 얼마 안 된 시기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아이를 반기지 않았어요. 빚더미에 빠진 후로 제가 임신한 배를 볼 때마다 예전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곤 했죠. 그 여자랑 차라리 살았으면 이럴 때 도와줬을 거야. 아, 걔가 성격은 더러워도 집엔 돈이 많았거든. 이렇게 말이죠. 그건 뭐 도움이 필요한 때 든든한 장인이 있었으면 아니면 장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멀쩡하길 이래서 같은 수준을 만났어야 했는데 아휴, 내가 미쳤지. 임신은 또 왜 지금이야? 빌어먹을 여보. 아무리 힘들어도 어쩜 그런 말을 해.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까지 꺼내는 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그리고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한 건 당신이었다. 아, 가지고 싶었지. 적어도 이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그때는 무슨 병원이고 어디고 다 다녀도 생기지 않았다. 내가 왜 앞을 지금 들어서고 눈치 없는 것도 누굴 닮았을지. 화나네, 여보. 왜 또 눈물 뚝뚝 흘리면서 오게? 당신은 그게 문제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이 안 돼. 우리 집도 재산도 몽땅 날리게. 생겼다고 엄마와 아빠도 집에서 여자가 잘못 들어왔다고 이렇게 된 거라고 하시더라. 기가 차서 진지하게 망했어야 했는데 왜 한참 지나서 망한 게 내 탓이야. 당신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겠다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내가 뭘 안다고 아는 척을 하고 고절 주제에 내 사업 방식은 결코 틀리지 않았어. 나는 서울대 출신이야. 내가 서울대를 나온 인재 중에서 인재라고. 근데 뭐 무리한 사업 확장, 무식한 게 어디서 들은 건 있어도 그런 짓거리는 하지 말고 입 다물어 있어. 무식한 거 티내지 말고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실수로 말을 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갔고 나중에야 그게 본심이었다는 걸 알았지만 이혼할 것이다. 못했던 거예요. 이유는 단순했어요. 아이를 제가 키우는 것처럼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이를 핑계로 이혼을 미루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말하면 제가 겪었던 일을 딸에게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빠 없이 자란 자식으로 키우는 것은 싫었어요. 한때는 자랑스러운 아버지였어요. 항상 누군가의 귀감이 되고 또 누군가의 칭찬을 받는 그런 아버지로 생각했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경찰인 아버지의 직업은 퍼즐 조각처럼 딱 맞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집안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더욱 아니었어요. 그 당시엔 거의 없다고 할 수도 있는 집안적인 일이요. 그의 부주의가 그에게 심한 고통을 안겼습니다. 그는 그제서야 가족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이 사건은 그를 영원히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아픔과 후회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버지는 분명히 누군가를 돕기 위해 그곳에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 인자한 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의 죽음은 저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빼앗아 갔어요. 어머니는 사고 이후 3년 동안을 시체처럼 보내셨어요.
너무나 연약해진 어머니는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셨고 마땅히 해야 할 돌봄을 아이의 손에서 놓아버리셨어요. 마치 깜빡하고 무거운 물건이 생각난 것처럼 때때로 제 자신을 달래듯 저를 쓰다듬어 주시는 게 전부였어요. 아버지와 닮은 제 눈을 보면서 눈물 짓곤 했어요. 우울함과 무기력함이 어머니를 휘감은 채 어른이 되어가는 저는 그것을 지켜보며 자라났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것이었어요. 극복하겠다고 집을 나서기 시작하자마자였어요. 엄마, 이게 뭐야? 이것들 대체 뭐냐고, 이거, 엄마가 앞으로 일을 해야 되니까 이게 빙하이 하는데 건강해지는 거라고 하더라. 특별한 물이지. 아픈 것도 다 나, 엄마도 이거 마시니까 가 좋아지더라. 속이 안 좋았는데 속도 편안해지고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았어. 엄마가 실제로 효과를 본다니까 너도 한 잔 줄까? 비싸긴 한데 엄마가 그 정도 해줄 수 있어. 마셔봐. 엄마, 이거 사기 아니야. 무슨 물을 마시고 건강해진다는 거야? 아이, 넌 모르면 가만히 있어. 엄마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앞으로 우리 딸 고생 안 시킬 거야. 엄마가 아빠 대신 널 지킬 거야. 돈도 많이 벌어서 너 보란 듯이 잘 키울 거예요. 알겠죠? 너는 앞으로 공부만 하면 되는 거야. 엄마가 이것을 팔아 돈을 벌거든가요. 알겠냐? 엄마가 이것을 사기야. 아, 그런 물이 어디에 있어? 난 한 번도 들은 적 없어. 아는 사람만 알아요. 부잣집 사람들은 이것만 맞니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병에 자주 걸리는 것 같아요. 아유, 절대로 사기가 아니야. 나는 얼마나 힘들게 이겨냈는데요. 물론 사기였습니다. 중학생인 제가 봐도 너무나 가짜처럼 보였던 기적의 물 때문에 아버지가 남겨놓은 보험금이 증발했어요. 그런 일들이 제가 자라면서 쭉 지속됐죠. 희한하게도 어머니 주변에는 하이에나 같은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들었죠. 마치 자석이 달린 사람처럼 그런 것들만 당기는 말이야. 그래서 저는 대학에 들어가는 건 애초에 꿈꾸지도 못했고 너무 일찍 한 집안의 가장이 돼야 했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아버지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의 시발점에 다다르면 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생판 모르는 인간들을 위해서 길을 나서지 않았다면 하는 생각이었죠. 제가 살아오면서 어머니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이거였습니다. 엄마, 제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아니, 넌 왜 들어보지도 않고 화를 내? 이번엔 엄마가 잘 알아보고 알아봐. 뭘 알아봐? 이거 다 단계야. 그니까 하지 말라고. 다단계 아니야. 쇼핑몰을 열어준다고. 했다니까. 그니까 그게 다단계라고. 자기들이 제품을 주겠다는 건 기적의 물이랑 다른 게 없다고. 도대체 왜 엄마는 가족인 내 말을 안 믿고 그 인간들 말만 믿어? 언제까지 내가 엄마 잘못했다고 덮어야 해? 아빠 연금이 나왔으니 그냥 엄마는 살라고 말할 걸로. 그게 어려워. 너 시집도 보내야 하고 엄마도 다 계획이 있어서 계획하지도 않았어. 시집 보내고 싶어서 가만히 있으라고? 이게 어려워. 대체 나한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야? 일을 할 거면 제대로 된 일을 해야 돼. 왜 매번 이렇게 속아먹는 거냐고? 이번에는 엄마도 다 알아보고 엄마는 욕심 문제야. 돈 있으면 아빠가 사는 것처럼 될 것 같아. 아니. 정신을 먼저 차리세요. 지금 엄마가 하는 일들이 나를 더 손상시키고 있다는 걸 몰라요. 뒤늦게 엄마가 대처하다가는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뻔뻔하게 결혼. 왜 엄마한테 그렇게 버릇없게 말을 해? 엄마가 사람을 미치게 만들면 어떡해요? 나는 엄마야. 나는 엄마의 딸이지만 왜 나는 엄마를 돌봐야 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왜 내가 엄마처럼 살아야 해요? 확실히 좋은 딸은 아니었습니다. 늘 소리를 지르고 언제나 화가 나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머니를 지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어머니와 크게 싸웠고 집을 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무작정 돈을 벌겠다고 올라탔습니다. 버스가 바로 서울행이었고 고시원에서의 자리를 잡고 작은 중 소기업에 취직하여 악착같이 돈만 벌다가 만나게 된 것이 남편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이 그렇듯이 저 또한 사랑만으로 결혼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온순하고 자신을 떠받들어 줄 여자를 찾은 것처럼 저는 안정적인 환경과 따뜻한 가정이 간절하여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을 비난할 자격은 없었죠. 물론 완벽한 학력과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났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시부모님들은 저를 가정부대하듯 대우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전에 해보지 못한 일들을 몰아서 하라는 듯 사리를 혹독하게 시켰습니다. 지금은 그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는데요. 상황이라 정말 전처가 그런 사람이었는지 의심이 되긴 하지만 부자였던 며느리는 님을 살갑게 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하더군요. 조금만 틀어져도 친정으로 짐을 싸서 떠나버리고 모든 걸 돈으로 해결했다고 했죠. 그래서 가족 모임을 할 때마다 저는 늘 그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이거 봐, 요리를 이렇게 해야지. 아휴, 매번 시켜 먹고 사람 부리고. 아, 그게 무슨 결혼이야? 안 그래. 엄마도 이거 갈치 조림 좀 먹어봐. 이 사람 요리 솜씨 끝내줘. 그럼 요리라도 잘하고 내조하고 살림하는 게 제 일인데 못하면 쓰겠니? 에이, 엄마도 참. 아, 그래도 전에 그 여자보다 훨씬 몇 배는 나아 인정하지 그렇다고. 치자 속도 없는 놈인 나를 고르게 했던 말들은 속도 없이 좋았습니다. 완벽한 집안일을 해내며 최고의 아내로 뽑아 올렸다고 남편이 손가락으로 칭찬해주는 모습이 좋았지만 사업이 망해 남편은 약한 부모보다도 더 악랄해졌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전적으로 탓하고 시부모와 협력하여 저를 비난하기도 했죠. 딸을 낳고 싶다고 노래하던 남편은 딸이 태어나자 마음이 바뀌어 집안에는 남자가 있어야 한다며 지배적으로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딸을 좋아한다고 했었잖아요. 변하는 게 사람인 거죠. 내가 잘 나가던 사업이 당신과 결혼한 뒤로 거꾸로 변하듯 단지 변해버렸을 뿐입니다. 거라고 이제 나이도 많아서 애를 낳지도 못할 텐데 하필이면 계집애 질질 짝이 나고 꾸밀 줄만 알고 돈 쓸 줄만 하는 게 집애야. 그 사람은 마치 화풀이할 대상을 물색하는 것이 유일한 일인 사람처럼 보였어요. 아이가 울고 있거나 똥을 싸는 것도 믿기 힘들 정도로 조심스러웠어요. 새벽 이슬을 맞을까 봐 아이를 꽁꽁 싸서 거리에 나가서 아이를 달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고 그러다 보니 아이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눈치를 채우더군요. 술이 많이 취해 소파에 누워있는 자신의 아빠 근처에 가지도 않고 시부모님 댁에 가면 뒤에서 숨었어요. 겨우 걸음 말을 떼고 한참을 걸으려고 시작할 때였던 것입니다.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엾은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도 시어머니는 넘어갈 수 없는 법이 없었어요. 한 번 안아주지도 않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지도 않은 것은 물론이었고 아이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너랑 그렇게 똑같니? 애가 벌써 눈치를 보고 징그럽고 꼴보기가 싫래. 애가 애다운 모습이 있어야지. 속에 무슨 구렁이가 사는 것처럼. 전에선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손년이란 이유로 징그럽다는 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애들도 다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너 지금 시희에게 가르치니 내 아들 사업 망했다고 지금 날 무시하는 거야? 아, 그게 아니고. 저는 정말로 그런 뜻이 아니라는 말씀이었어요. 애가. 이제 내가 말을 이해하고 미워하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조금만 자제해 달라는 말이 그 말이 지금 날 가르치겠다는 거야? 너 웃긴다.
내가 서울대를 보냈다는 엄마야. 너 따위보다는 내가 알면 더 알지. 제가 뭘 이해한다는 거야. 이제야 걷는 수준인데 유난스럽게 아주 유난스러워. 아니면 애 핑계로 사람을 무한히 주려고 그러는 거야? 요즘 엄마들이 치맛바람이 그렇게 유별나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였네. 딸 하나 낳은 걸로 어디서. 요새야 저는 정말 그런 게 아니고요. 지겨워. 난 이 착한 그 큰 눈이 싫어. 세상 혼자 불쌍하고 피해 입은 척한 거 보면 내가 솔직히 말해서 역겹고요. 가증스럽게 나는 매일 내가 우리 집에 와서 팔 뒤졌을 때부터 싸웠어. 내가 진정으로 우리 집 식구로 생각하냐고 솔직히 말했어. 하니 내가 고졸이고 가문이 낮은 집안의 공무원이라는 거, 가문도 겨우 병사 출신인데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미친 짓으로 너 같은 사람을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어. 너는 내 아들이 너를 데리고 살아주는데 고마워야 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게는 남편이나 마찬가지로 단순한 트로피였어. 그리고 나는 그 트로피의 흠집 같은 존재였어. 매일 닦고 광을 내는 트로피에 흠을 내서 마치 나 자신이 사라지면 광명을 찾을 수 있을 것처럼 쫓겨날 것 같았어. 제가 이해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부족해서 돈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웃긴 것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그런 트로피를 받았다는 거예요. 남편의 연이은 사업 도전과 실패로 인해 그 행사를 자랑스러워했던 우리 아들과의 인연이 끊어졌어요. 정말 갑자기 이사를 했고 전화번호까지 바꿨습니다. 화를 낸 남편이 주소를 알아내 찾아갔지만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에 이전만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나마 남편의 돈을 지원해주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사라지자 그들이 왜 범죄자처럼 도망쳤는지 알게 되었어요. 저 혼자 이것을 감당하기에 남편의 지출이 너무 많았습니다. 야, 나 오늘 친구들 만나야 되니까 돈 좀 있어 내놔봐. 어쩌다 남편이 가지고 갔잖아. 지금 돈 없어. 그렇지 그렇게 돈을 얼마나 가져갔다고 해서 그리고 하루에 얼마나 일했는지 그 청소를 하겠다 하지 않았어.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 아직도 월급을 받을 때까지는 많이 남았어. 그러니까 일을 더 하여 돈을 벌어야겠다고. 이제까지 내가 주는 돈을 받기만 하면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으면 조금 더 노력해도 돼. 그렇게 해서 언제 돈을 벌 거야? 당신이 언제까지 내게 신경 써줄 것 같아? 우리 딸을 유치원에 데리고 다니거나 데려다 주는 것도 싫다면서 아이를 돌봐줄 테니까 내가 일을 더 할 수 있다면 좋아. 내가 이런 짓을 하라는 거야? 동네에 소문도 나고. 나를 백수로 생각하고 있나? 여보야, 지금부터라도 취직하는 게 어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응. 서울대 출신이신 당신 머리도 좋고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 환영할 거예요. 사업을 하던 사람이 누구 밑에서 일하게 되는 것을 봤어요. 자존심이 심하게 상해. 내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지? 더 빠른 해결책이 있잖아. 사업 자금을 받아 제대로 다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그 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여러 차례 실패했고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니. 다시 새로 시작하고자 해봐도 되다니 너무나 욕심이 많지 않나요? 그래서 결국 당신은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다니는 것이 전적으로 투자와 자금 마련을 위함인가요? 미숙하게 말했네요. 그렇게 하다간 정말 돌아올 목적조차 보이지 않게 될 거예요. 사막을 걷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은 고사하고 시원한 공기를 마시고 싶었지만 목구멍으로 들어오는 건 식도가 녹을 것 같은 뜨거운 공기와 모래바람 뿐이었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버티려고 했습니다. 오로지 아이를 위해서, 완전한 가정을 위해서였지요.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조심스러운 희망과 어쩌면 다시 잘 될 수도 있다는 나약한 마음으로 긴 시간 동안 곁을 지켰어요. 그렇게 어느 날, 남편이 어느 날과는 다른 밝은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부부 동반 모임이 생겼다면서 함께 가자고 제안했죠.
일도 있고 나는 안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일이 중요해. 지금 동반 모임을 요청한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해. 우리 동기들 중에서도 제일 성공했다는 소문이 자자한 친구라니. 그런데 그 아이 진짜 머리가 멍청해. 나한테 투자를 할 의향이 있다고 하잖아. 근데 꼭 부부 동반으로 나오라고 했고, 그런 자리면 내가 혼자 어떻게 갈 거야? 너도 좀 비위를 맞추라고 그러는데, 거기도 당연히 마누라랑 같이 올 텐데. 이때는 점수 당신이 좀 따, 여자들 칭찬하고 그런 거 있잖아. 그렇게 살살 긁고 달라는 거야? 여보, 이번엔 진짜야. 걔 아무나 그렇게 만나겠다고 하지도 않아. 근데 우리 애도 학교에서 동창 모임이면 보통 저녁에 하잖아. 술도 마실 거고, 그러면 너무 늦은데 애를 혼자 두고 어디 갈 거야? 장모님한테 맡기자. 시골이 해도 내가 대충 데려다 주고 오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에게 최근에 거의 못 갔잖아. 명절 때, 그때 당신 혼자 내려갔었잖아. 그리고 바로 동창회 가면 되지. 바로 올라온 곳에. 동창회 끝나고 애 안 데리러 갈 거야? 그때 가서 며칠 쉬어 오랜만에 엄마 밥 먹고 다시 올라올 땐 차로 데리러 갈 테니까. 아이 좋잖아. 투자만 받으면 정말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당신이 고생한 거 내가 다 보상해 줄게. 정말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의 그 말에 저는 못 이기는 척 했습니다. 집을 나간 뒤 다시 화해를 하긴 했지만 저와 어머니의 관계는 이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대면해졌다고 해야 할지 저를 조심스러워 하셨고 결혼 이후에는 2년에 한 번 가는 것도 어려웠고 사업이 망한 후에는 아예 찾아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친정에 가라고 한 것은 제게 뿌리칠 수 없는 권유였습니다. 잘 꾸미고 친정에 방문을 했어요. 가기 전에 미리 연락을 했기 때문에 별다른 말 없이 제 딸을 안아줬어요. 제가 고맙다고 하고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님은 별로 생각 없이 제 손을 잡고 저도 안아주셨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평생 하지 않던 포옹에 놀라 어머니를 봤어요. 엄마, 혹시 사고 쳤어? 아니야,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 정말이야. 근데 왜 내 딸을 안아주는 게 뭔데? 어머니는 제 놀란 표정에 찹찹하게 옅은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힘들어 보이세요. 표정이 지친 것 같아서 안아주고 싶었어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알겠어요. 엄마가 제 딸이 어떤 표정을 지으며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몰랐어요. 그때는 엄마가 잘못했어요. 혹시 너무 결혼이 힘들게 느껴지니? 백화점에서 방해를 한 것 같아. 지금은 화장을 잘해서 꾸며져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서 이렇게 된 거겠죠. 내가 몇 살인지도 피로함이 묻어나나 봐요. 인생의 여러 가지 측면이 드러나나 봐요. 너도 이제는 어떻게 나를 돌봐줄지 생각해봐야 할 거예요. 엄마야, 내가 지금 나오는 나이에 피곤함이 드러나나 봐요. 언어 없어도 엄마들은 불편한 부분을 알아차릴 거예요. 엄마는 어머니로서 부족한 점이 있지만 엄마는 엄마예요. 힘들면 엄마에게 의지하세요. 다른 건 못하지만 같이 울어줄 순 있으니까 알겠어. 솔직히 그때는 울컥 눈물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간신히 참고 누르며 밖에서 기다리던 남편의 차에 올랐어요.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나 이런 생각만 하면서 거울을 들여다보니 제 얼굴에는 그림자가 가득했어요. 어색할 정도로 하얀 얼굴이었지만 생기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은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얼굴 신경 써봤자 소용없어. 내 대학 동기들의 마누라들 매번 관리받고 애초에 어리고 예쁜 애들이 대부분이라 며 아이들은 그냥 옷을 좀 과감하게 입었어야 한다며 지적했어요. 이 옷은 왜 그렇게 예쁜 거야? 내가 가진 것 중에서는 제일 예쁜데. 예쁘긴 한데
나이가 있잖아. 나이가 있으면 좀 더 성숙한 모습을 어필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자기가 몇 살이야? 그런 단정한 옷들은 어릴 때나 상큼해 보이잖아. 여보, 이거 어울릴 것 같다고 하길래 근데 뭐 입고 동창회 가야 되냐고 어떻게 입어야 할지 모르겠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내게 어울리는 게 뭐가 있어? 어리기만 한 게 아니라 능력이나 몸매가 좋아야 해서 드러나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가리는 게 있어야 하는 거야? 꽁꽁 숨기기만 하는 건 아니지 않아? 지금 다 말했어. 아, 알겠어. 알았다고. 그냥 안타까워서 말한 거야. 이런 별것 없다고. 대신 오늘 가서 좋은 것이 있다면 알려줘. 제대로 굽혀 알겠어. 이게 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잘해, 제발. 꽤 큰 연회장 같은 곳이었어. 입구부터 서울대의 마크가 박혀 있었고, 들어가는 길에 학생증까지 확인하더군요. 남편은 이전에 다녔던 동문회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좋은 곳을 대여했을 것 같다며 들뜨고 있었어. 애초에 남편을 초대한 그 친구가 주최한 모임이었다고 했어. 호화로운 음식들이 줄지어 뷔페처럼 차려져 있었고 눈이 핑핑 돌아갈 정도로 큰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번쩍거리고 있었어. 허기가 져서 뭔가를 먹으려고 다가갔는데 남편이 제지를 하더군. 아, 미쳤어. 아, 좀 우아하게 얘기해. 다들 먹는데 왜 우리만 뜬금없이 목적 있게 저런 것 먹어야 하냐고? 마음대로 나의 말에 어떤 척도든 간섭하지 말고 고치지 마. 알았어. 알았어. 남편은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동창들과 반갑게 인사를 했어. 그 사람은 여전히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고 나를 깨는 것과 같이 대기를 했어. 사랑스럽다며 죽겠다는 척도 보고 있으면 기가 막힐 정도였어. 그러던 중에 목적지 앞으로 자연스럽게 가더니 앉아 있더군. 거기에는 두 부부가 앉아 있었고 누가 봐도 중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목표라는 걸 알 수 있었어. 그 남자 곁에는 모델처럼 예쁜 부인이 있었는데 불쾌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는 더 기다렸어. 아, 내가 차 빌려서 늦었어. 사고야. 그래, 사고가 아니야. 다친 건 없어. 재수 씨라고 불러도 돼? 몸은 괜찮으세요? 가운데 자리에 앉아있던 남편의 동창이 몸을 기울이며 정말 심각하게 제게 물었어. 아니, 떨떠름하게 대답하자 남편이 주절주절 설명을 시작했어. 아주 가벼운 충돌이었어. 리어카를 끌던 할아버지랑 부딪혔지만 그냥 넘어갔어. 근데 나도 남아있는 상자까지 사들이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렸어. 차는 공장에 바뀌고 알아? 이전에 알던 벤틀리 같은 거, 물론 남편의 말은 거짓말이었지. 사고가 벤츠 같은 거 없었어. 사업이 망하기 전에 있었던 벤츠 하나랑 그것도 압류를 받았어. 당했죠. 게다가 그 이후로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다니고 싶지 않다며 제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서 산중고 차량을 타고 다녔으니까요. 이번에 끌고 온 차량도 국산 중고차였으나 아주 먼 주차장 지하에 주차해두고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정말 혈색 하나 바뀌지 않고 잘 나가는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인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오랜 기간 근무한 직원을 위해서 퇴직 기념으로 자동차를 끄고 줬다는 둥,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있다는 둥,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거짓으로 장식하고 있었어요. 만약 그게 트리 장식이었다면 나무가 옆으로 기울어졌을 거라고 생각했던 정도였죠. 이야기 속에 저는 가만히 있어서 허기진 배가 움켜쥐지만 혹시 소리가 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눈치를 살피고 있었지만 대충 들리는 대화를 들으니 그 친구와 남편은 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문회에서 몇 번 봤던 관계였기 때문에 이미 끝난 사이였어요. 애초에 범 잡을 수 없이 잘 나가는 무리의 우두머리였던 그 남자는 하얀 얼굴에 반듯하게 올린 머리와 서늘한 표정을 지으며 남편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가끔씩 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 재수 씨, 무언가 드실래요? 여기 가재 요리가 정말 좋아요.
가재 요리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싫어하시나요? 아니, 뭐 못 드신 적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거예요? 제 말주변이 좀 없어서 이해해 주세요. 아니에요. 가재요. 그게 좋아해요. 알레르기도 없고요. 근데 먹고 싶지 않아요. 입맛이 없기도 하고. 아유, 저런, 혹시 속이 안 좋은 건 아니세요? 오늘 요리에 꽤 신경을 썼는데 죽 같은 거 달라고 할까요? 여기 출장 요리사들이 있어서 가능할 텐데 솔직히 좀 거북했다 친절하다고 해야 할까요? 거기다가 그 친절의 곁에 있던 부인의 눈빛이 점점 날카롭게 박히는 게 느껴졌거든요. 정말로 얼굴이 따가울 정도였죠. 그런데 그때 그 여자가 입을 열더군요. 저기야, 혹시 어디 학교 나오셨어요? 저는 연세대 출신이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수정된 문장입니다. 아저씨, 죄송한데 대봉에서 눈만 깜박거리다가 남편이 옆구리를 찔렀을 때 내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 대학은 나오지 못했어요. 그러자 여자의 눈이 반달처럼 휘어지며 대학도 안 나오신 분이 어떻게 남편을 꼬셨나요? 혹시 임신 같은 걸로 발목을 잡는 여자들이 꽤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거죠? 순진하고 공부만 한 서울대생들 그쪽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꽤 그런 사건이 많거든요. 순간 불쾌함을 느끼며 말을 하려는 순간 남편이 나를 막아서며 맞장구를 쳤죠. 와, 연세대? 아, 너무 부럽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머리까지 좋으셨다니. 몰랐어요. 아, 저희 정말 제가 심성 하나 보고 결혼했거든요. 뭐, 학벌이 떨어지는 건 집안이 굉장히 가난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아요. 어머, 그래요. 그럼 그거네. 신데렐라 아니면 귀족이 아이 맞죠? 신데렐라는 귀족이면서 다 빼앗기고 바보처럼 집에서 하인으로 일을 하는 여잔데 이 사람도 비슷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뭐라고 했는데 순간 남편의 동창이 자신의 아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벌게 얼굴이 달아올라서 어깨까지 들썩이며 울부짖었죠. 당신, 지금 나 때린 거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신데렐라, 임신. 당신이야말로 말이 그게 뭐야? 지금 누구 앞이라고 그런 말을 해요? 지금 람의 담을 따먹어. 왜 당신은 그 여자를 계속 주시하는 거죠? 왜 그녀를 한번 바라보다 지나치며 생각하는 거야? 처음부터 상대방이 상관 안 해주던 자기 동창과의 만남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더 관심을 끌었어. 그렇지만 나에게는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 그녀와 무슨 관계가 생긴다거나 뭐 그런 거야 뭔데? 내 은인이란 말은 뭐 그렇게 부모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은인이 그 여자의 아버지셨기에 그 여자는 떨리고 당황하며 나를 보다가 당황한 표정을 짓더라. 그러나 더 당황스러운 건 오히려 나였어. 남편이어야 하는데 그 남자가 나를 찬양했다는 것도 혼란스러웠고 은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만의 대화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했다는 게 매우 이상했죠. 자리를 떠나 따로 만나야 했습니다. 제 남편은 반쯤 강제로 끌려갔던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었는데 남편의 동창이었던 그분은 어린 시절부터 부유한 환경에서 성장한 분으로 골수 이식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덧붙여 재발도 몇 번이나 했지만 결국 가족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방에는 어린 제가 있었는데 그때의 저는 죽음이라는 개념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집의 환경과 어머니의 울음소리로 인해 감정만 어렴풋이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은 분명 좋은 분들이셨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잃게 되면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했던 거였죠. 순간 우리 집 창문이 깨져 들어온 게 그쪽 아버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알게 된 건가 하니 동네 슈퍼에서 번개탄을 사는 모습을 보고 슈퍼 주인이 걱정돼서 그분께 알렸다고 합니다. 신고를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알아보니 혹시 오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아는 경찰에게 말을 했다고 했더군요. 그래서 주소를 확인하고 오르막을 뛰어 올라온 거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몰랐어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골스투부시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그것도 사비까지 드렸어요. 시기스로 죽기만을 바라는 우리 부모님을 혼냈고 정신 차리게 만든 것도 있었습니다. 그분과는 매우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그쪽을 삼촌이라고 불러왔고요. 그런데 제가 그분이 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확실한 건 그때 제 남편이 신나서 끼어들었습니다. 아, 제가 말했었지요. 당신 아버지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게 알게 됐군요. 맞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하려고 뒷조사도 했죠. 저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 눈 삼촌하고 정말 똑같더라고요. 놀랄 정도로 말이죠. 아, 그래요. 우리 엄마도 늘 그렇게 말하셨는데, 근데 제 기억력이 잘 나지 않네요. 모든 것을 다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아버지가 완치되고 사업을 다시 시작한 뒤에 그분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가족들도 이미 그곳을 떠나서 소식을 알 길이 없었고요. 하지만 운명적으로 다시 찾게 됐다는 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우리 남편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 사람에게 원하는 것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자금과 집, 자신의 빚을 감해주라는 말까지 없이 하더군요. 까지 늘어놓았던 거짓말은 별것도 아니라는 듯 안면을 바꿨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은 나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이야. 생각해봐, 당신 아버지가 죽고 당신 집 어떻게 됐어? 완전히 망했잖아. 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아지고 이 정도면 싸울 것이야. 이건 목숨 값을 생각하면 별것도 없어.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야. 아버지는 그렇게 원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목숨을 흥정하는 건 그 자체로 잘못된 일이야. 아, 제발, 정신 좀 차려. 우리한테는 기회야. 이제까지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줬어? 나도 처가의 덕, 장인의 덕 좀 보자. 이번 사업이 나한테 얼마나 큰 기회인지 당신이 더 잘 알잖아. 남편은 제 허벅지를 비틀며 눈으로 작은 경고를 했었어. 너무 뻔뻔하게 제 아버지의 죽음을 흥정하는 게 그러니까 마치 키로에 얼마나 하는 물고기를 저울에 달아서 보여주는 것처럼 말이야. 저는 남편도 그 남자도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의 행동이 역겨웠어. 결국 자리를 벗어나 밖으로 뛰쳐나와 그대로 우리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갔을 때 작고 초라하며 볼품없는 집이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보낸 이혼 서류가 도착했고 저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결정하기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딸을 저처럼 아빠 없이 키우고 싶지 않다고 했을 때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아버지가 없어서 괴로워하고 원망할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그랬어. 그런 아버지가 세상에 없어서 너한테 미안했고 난 괴로웠어. 어쩌면 너도 그런 좋은 사람을 잃어서 그 아픔이 더 컸을지도 몰라. 그 사람은 충분히 그랬잖아. 엄마가 왜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을까? 그런 사람이 없어서야. 그런데 지금의 남편이 그런 좋은 사람이라면? 아니면 내 딸을 위해서도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합니다. 응, 하지만 엄마, 내가 힘들어했을 때 그 정열을 내가 가져간 것처럼 내 딸도 내 감정을 흡수하고 자라야 합니다. 엄마는 제대로 못했지만 넌 딸을 잘 키웠으면 좋겠어요. 넌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니까 할 수 있어요. 넌 아빠를 닮았거든. 그 말에 용기를 얻고 남편과의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앞으로 자신이 투자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걸 보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살아왔나 후회가 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투자의 실체를 알게 된 건
아마도. 이혼이 확정된 후 불과 이틀이 지난 어느 날, 우리 집 앞에 고운 정장을 입은 70대의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 뒤로는 또 다른 부부도 함께 했는데, 키가 큰 여자와 그녀의 남편으로 생긴 남자였습니다. 가세요. 신들도 제 남편과 똑 닮았네요. 그거 사실이에요. 아, 사실은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말에 남자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며 사정을 밝혔고, 옆에 서 있는 여자는 머리를 깊게 숙이며 그때의 잘못을 사과했습니다. 자신이 경솔했고 질투심에 사죄했다며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때 즉각 사과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할머니는 남자의 등을 후려치면서 이어졌습니다. 중절모를 쓰고 있던 할아버지는 모자를 벗으시며 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고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여기는 아이예요. 어떻게 해서든 은혜를 받고 싶다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 사람한테 투자한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혼하게 되면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어요. 너무 불행해 보여서 그랬을 테니까요. 남자가 그런 말을 하자마자 엄지손가락이 다시 등골을 타고 날아갔습니다. 경솔한 행동이었어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남의 가정 문제에 왜 간섭해서 난리를 피우는 건가요? 엄마는 정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후에 조사를 해보니 가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 한 것뿐이지 이미 동창들도 다 알고 있어요. 사업이 망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있다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아, 경솔하고 무례하고 그래서 나를 거짓말로 부드럽게 꿰어 이혼으로 이끈 남자와 사는 것은 불행할 거예요. 알고 보니 모든 것이 계획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자리를 떠난 순간부터 남자는 제게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말하며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간절해진 남편은 이혼을 하자고 나왔다고 합니다. 번 걸 보고 이런 놈과 결혼 생활은 하기 싫다는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자 그의 부모님들이 직접 사과하러 온 거였고 경솔하게 이야기했다 하셨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혼하는 게. 맞았거든요. 제가 대답하자 남자는 표정이 환하게 바뀌었습니다. 아, 봐, 엄마. 내 말 맞잖아. 아, 삼촌도 잘했다고 칭찬해줬을걸. 하아이고, 내가 아들을 이렇게 키워서 정말. 아이고, 머리야. 덕분에 긴장도 경계도 풀리고 우린 어색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희 어머니와도 이야기를 오래 나누셨고, 그런데 결국 그 이야기 끝에 보상 문제가 나왔고 저는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확보했죠. 우린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먼저 간 아가씨 아버지 뵐 때 당당하게 만나고 싶어서 그래.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그것도 못해요. 하지만 보상은 괜찮아요. 애초에 저희 아버지 죽은 거랑은 관계도 없어요. 없어 보이셨습니다. 보상이라고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죽은 사람이라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그 사람의 덕분이에요. 아가씨, 우리가 은혜를 갚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거예요. 앞으로 남은 세월 동안 저는 딸처럼 살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동생처럼 돌봐줄 거고, 하지만 만약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알아서 통장에 넣어버릴 거예요. 아들이 뒷조사를 했다면 그 정도는 어렵지 않을 텐데요. 그러니까 차라리 원하는 것을 받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그래요. 뭐를 받고 싶으세요? 건물이나 현금 같은 것도 아니라면 척 받겠다고 했습니다. 뻔뻔하다고 욕해도 어쩔 수 없겠지만 제 근처 동네에 있습니다. 작은 집을 하나 받겠다고 했죠. 어머니와 제 딸, 이렇게 세 식구가 함께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당장의 이혼으로 시골에 내려와 있었고 먹고 살 방법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지만 쪽으로는 그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얼마 뒤에 막상 받게 된 집은 제가 생각하는 시골 집이 아니었습니다. 우린 경기도 외곽에 있는 꼬마 빌딩을 받았죠. 꼬마라고 하기엔 꽤 큰 넓이였다. 아래 상가부터 시작해서 원룸까지 들어간 건물이었고 꼭대기층은 방이 4개나 됐고 드레스룸까지 있는 화장실도 2개였어요. 아이는 좋아서 뛰어다니고 어머니는 곁에서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이거는 너무 과한데 리모델링까지 하셨어요. 거죠. 저는 울음이 터지는 것을 겨우 막으면서 말했어요. 아, 우리 집과도 가깝기도 하고 꼬마 빌딩 정도는 괜찮잖아요. 제가 가구 하나하나 그리고 인테리어까지 다 직접 했어요. 아이 동선도 편하고, 바로 편의점이 있으니 편하고 교통편은 좀 불편해서 차량은 하나 준비해 더 놨어요. 아니, 덩치가 꼬마가 아닌데요. 그리고 차는 외제차 아닌가요? 이건 너무 과해요. 이때 남편의 동창이 끼어들 차는 벤틀리,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걸로 했어요. 제가요. 저는 그 차를 본 적도 없는데. 전 남편이 좋아했잖아요. 이민 그렇게 해야 배가 아프죠. 그건 제 선물입니다. 남자가 희죽거리며 웃자 노부인이 등짝을 다시 후려쳤다. 네, 그 얘가 좋아하는 거 사주어야죠. 그놈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거야? 난 내 이런 거 삼촌에게 다 말할 거야. 알겠니? 엄마 3,000원 초과했지. 다른 걸로 바꿔줄 테니까 말하지 마.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희미하게 웃었어. 노부부가 날 꼭 안아주셨어요. 아가씨, 아버지의 목숨값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말고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셨을 테니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 이건 우리를 살려준 감사의 성의예요. 아들아,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젊은 부부의 감사의 선물 정도로 생각해줘. 그 이후로 1년이 지났어. 우리는 더 없이 잘 살고 있어. 그분들과 꾸준히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어. 일주일에 한 번은 함께 식사도 하고, 여름이면 여름이다, 겨울이면 겨울이다. 이후로 함께 여행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해졌고, 아마도 이게 아버지가 준 선물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따라 아버지가 많이 그립습니다. 정말 너무 고맙고 보고 싶어요.